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커다란 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초원을 지닌 곳이지만 그 안쪽에는 공장식, 축산시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마리의 닭과 소, 그리고 돼지들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지내고 있었죠. 마치 윤택한 삶에 대해선 꼼조차 끌 수 없는 듯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장에 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바로 루안이라는 돼지였습니다. 루안은 다르게 생긴 눈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평등하다는 철학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루안은 어릴 때부터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왜 이런 환경에 갇혀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안은 까닭 모를 공포를 느끼는 다른 동물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정말 부당해. 인간들이 우리를 그저 고기덩어리로 여기는 건 잘못되었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 루안의 말은 놀랍게도 다른 동물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하나둘씩 루안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개시 전 날밤 루안은 몸이 편안히 누워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간절히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피터 싱어라면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루안은 이 생각을 기둥 삼아 계획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우선 그는 닭들과 소들과 돼지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간 관리자를 설정했습니다. 닭들은 날랜발을 이용해 작은 틈새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들은 그 커다란 눈빛과 몸짓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탈출 대작전 당일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안은 돼지 동료와 함께 먼저 공장식 축산시설에 철문을 밀어 움직였습니다. 닭들은 묶여있는 다른 닭들의 사슬을 부리로 쪼아 풀어주었고 소들은 힘을 모아 축사문을 밀어젖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장식 축산소에서 벗어난 동물들은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쁨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장의 주인이 아침에 깨어나면서 곧바로 탈출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주인은 축산시설 관리자들을 급히 불러 드론을 통해 동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죠. 우리가 다시 잡히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 루안과 동물들은 근처의 한 동물보호 단체가 운영하는 쉼터로 숨었습니다. 그곳은 피터 싱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죠. 루안은 자기의 견해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언론에서 동물들의 탈출 대작전이라는 큰 제목 아래 루안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루안은 인간들이 죽고 못 사는 자동차 광고와 대조적으로 동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피터 싱어의 종차별주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먹는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해. 루안의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결국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물권 보호 운동이 재조명되었고 사람들은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루안은 여전히 그 동물 보호단체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른 동물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루안 의식이라 이름 붙인 동물권 보호 철학을 실천하고 있죠. 루안의 이야기는 피터 싱어의 종차별주의 개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다른 생명체와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호기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성취를 이룩한 인물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 그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중심을 흐르는 강가에 갑자 기신비로 운 돌 다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다리는 누군가가 다른 차원에서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누구도 이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다리에 대해 온갖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다리를 건너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다리는 금과 은이 가득한 보물 창고로 인도한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마을 전체를 맴돌았습니다. 존은 이러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존은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다리를 건너는 그날 아침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발했지요. 다리를 건너기 전 그는 다리의 중앙에서 작은 돌 하나를 들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미소를 지을 뿐 그의 진짜 의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존이 다리를 건너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차분하고 신중해졌으며 남들에게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이 다리를 건너고 나서 마법의 힘을 얻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가 보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존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현자들조차도 존의 행동을 해석하려 애써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고색이 뜬 의도는 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철학자 엘리자베스 앤스콤을 연구하는 학자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 존의 이야기를 듣고 의도에 관한 특별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학자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존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존이 다리를 건너던 날 그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넌 것이 단지 외적인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행동의 이유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질문입니다. 존은 왜 돌을 들고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왜 그가 변했다고 느낄까요?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존이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결과나 이야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존의 내면에 깃든 의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앤스콤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존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존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다리를 건너 돌을 들고 돌아온 이유? 단순히 탐구와 반성의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의도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존의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후로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전해졌습니다. 이는 앤스콤의 철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존의 이야기는 그가 단순히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삶의 이유를 깊이 탐구하는 여정을 표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그리고 조용한 마을에 존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매일 같은 루틴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주하고 있었다. 존은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기만이었다. 존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완벽해라고 속삭였다. 이 말은 그의 자신감을 넘어서 자신을 속이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존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업무 실수로 자주 혼나기 일쑤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때때로 오해가 빚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존은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마음속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듯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책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책의 제목은 기만과 진실이었다. 존은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던 주제의 책이었으나 그날은 온갖 책의 내용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 같았다는 직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윌리엄스는 진실의 중요성과 자기 기만의 함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존은 책을 읽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윌리엄스의 글에 깊이 공감한 존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 첫걸음은 위태롭고 무서울 수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길을 향한 필수적인 시작이었다. 다음 날 존은 그동안 피하던 친구들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화해를 시도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존의 변화된 태도를 이해하고 그를 더욱 인정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존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동료들과 더 좋은 소통을 위해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는 그의 직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상사와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졌다. 버나드 윌리엄스의 기만과 진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존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존은 진정한 자아를 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존의 삶은 진실을 통해 새로워졌고 그의 이야기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주게 되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철학은 존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가득 채웠다. 네 번째 이야기,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제가 영혼의 평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 전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때 그리스에는 에로스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열렬히 신봉했으며 특히 쾌락주의와 그로 인한 아타락시아 영혼의 평온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에로스는 아직 그 평온의 경지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는 마을을 떠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로스가 들른 곳은 한적한 해변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잔치를 벌이며 가장 좋은 와인을 마시고 최고의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이들의 생활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주의인 줄 알고 몇 달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이러한 생활이 만족스러우면서도 불안과 피로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연애와 지나친 음주는 그를 지치게 했고 아침에는 거의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는 에로스가 해변에서 철학적인 명상에 잠겨 있을 때 마을의 노인인 제논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왜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느냐? 에로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쾌락과 평온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여기서 느끼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과 이어지는 고통뿐입니다. 제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쾌락은 단지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평온과는 거리가 멀다네. 그 말을 듣고 에로스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성스러운 산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보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부가 해골처럼 드러날 정도로 몸을 소모시키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이곳에서도 몇 달간 보행에 동참했지만 금식을 하며 자기 몸을 괴롭히는 생활은 더욱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마침내 에로스는 깨달음을 위해 페르시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 멀고 험준한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명의 노현자 아이산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산은 에로스를 반갑게 맞이하며 식사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산은 에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찾아 이 먼 길을 왔나? 에로스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쾌락과 영혼의 평온을 찾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따르는 자로서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이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에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쾌락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않으며 지나친 금욕에도 있지 않네. 그것은 오히려 간단한 생활과 자신을 사랑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삶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데에 있지. 늦은 밤 두 사람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에로스는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주의가 단순한 즐거움이나 보행을 넘어선 정신적 평온과 장기적 행복,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에로스는 산에서 아이산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고 단순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온함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며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에로스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은 아주 간단한 곳에서 시작하네. 우리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온함에서, 그리고 타인과 자연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서 말일세. 이 이야기를 통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온함과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진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